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빠른 뉴스, 평일 오전 6시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임기 4년 동안 경제를 말아잡수신 문준용 아버지가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수출 규제 대화가 1년째 단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WTO에 일본을 제소한 이후 양국의 경제 관련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4주간의 옥중 코로나 격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변호인 외에도 회사 경영진 등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졌습니다. 일선 법원장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과 탄핵 거래 의혹 파문에 따른 현 상황을 사법부의 위기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습니다. 형사 1부는 현재 변필건 부장이 맡고 있지만 이성윤 지검장과의 갈등으로 교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조국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명분이 차고 넘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조국이 구속되어야 할 명분도 차고 넘친다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롤모델이라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다수의 성매매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상호가 팔로우한 계정들은 아가씨 무한 초이스 등 방송에서는 언급할 수 없는 문란한 계정들이었습니다. 모든 제품 포장대를 사전에 다 검사받아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의 개정안에 업계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의 경우 제품만 120만 개인데 어느 세월에 다 검사받으란 말이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USB를 건넨 2년 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 사회연구회가 북한의 7조 7천억 원어치의 에너지 투자를 실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질적 로드맵으로 보여지는 만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스튜디오를 이전했는데 방음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해 며칠 업로드된 영상에서 소리 울림 현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고 있으니 뉴스를 청취하시는데 다소간의 불편함이 있으셔도 양해 바라겠고 하루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내 고용시장이 지난해 참담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연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0년 주요 고용지표를 과거 경제위기, 그러니까 1984년 석유파동,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 사태, 2009년 금융위기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고용 상황은 1998년 외환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은 나빠졌고 취업자의 고령화가 지속됐습니다. 또한 고졸 일자리도 악화됐고 무엇보다 그냥 논다라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밖에도 일자리의 질도 약화됐는데요. 장시간 일자리는 감소하고 단기간 일자리는 증가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의 성적이라고 하지만 정말 참혹하기 그지없는 성적인데요. 규제 완화와 기업 경영 환경 개선 등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지만 일자리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려온 문정권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어쩌면 이 같은 성적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이 취임 이후 자신의 각종 실정으로 초래한 최악의 청년 실업을 의식한 듯 어제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년 9개월 동안 못한 일자리 창출을 임기 종료 1년 3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추천 기자입니다. 문재인은 지난 2017년 5월 취임 직후 일자리 대통령으로 매일 일자리 현황을 챙기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상황판이 무색하게 대한민국 고용지표는 3년 9개월 동안 꾸준히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문재인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민간 기업 차원의 일자리가 아닌 나라가 적극 개입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문재인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더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민자 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문재인의 일자리 창출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한 네티즌은 일자리, 차라리 지나가던 똥개 말을 믿겠다고 조소했고 또 다른 네티즌 역시 대기업 다 조져놓고 일자리라 또 공무원이나 뽑아놓고 자화자찬하시겠지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2019년 7월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유례없는 일이었죠. 아베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8월 28일엔 한국을 백색 국가, 즉 전략물자 수출 심사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뒤 한일 관계는 경색 국면을 맞게 됐고 기업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수출 규제 대화가 1년째 단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WTO에 일본을 제소한 이후에 양국의 경제 연락 채널이 완전히 닫힌 것입니다. 삼성과 SK, LG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여전히 일본의 경제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만큼 소재 부품 장비 자립 전략과 함께 양국 간 수출 규제 완화 협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 규제 관련 회의는 총 2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회의의 경우 3월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위한 준비회의인 것을 감안하면 양국은 사실상 단 한 차례만 만난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2019년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로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한국은 WTO 분쟁 해결 기구에 일본을 제소했고 이를 문제 삼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불화수소 수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SK머티리얼즈는 고순도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하고 삼성전자는 불화수소 재사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국내 산업계에 탈일본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럼에도 CBN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일본 업체가 약 70%를 차지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 내각에서 비한 삼원칙, 즉 돕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에 비춰봤을 때 다른 핵심 소부장을 수출 규제 품목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계 안팎에서는 산업부의 대응이 다소 아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산 전자부품 수입액은 66억 달러, 약 7조 2,800억 원으로 전년보다 8.9% 증가하는 등 대일 의존도가 여전한데 수출 규제 재개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우선이지만 경제는 가급적 분리해야 양국의 피해가 없다며 일본 정부도 고집만 부릴 것이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 측면에서 기존 조치에 대해서만이라도 정부 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재유입니다. 지난달 18일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른 4주간의 옥중 격리를 마쳤습니다. 이에 변호인 외에 회사 경영진 등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반도체 위탁 생산 시설 투자 및 대규모 인수합병 결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오는 3월 17일 정기 주주총회 일정을 확정했는데요. 때문에 삼성전자 경영 전반에 걸친 사안들이 이 부회장에게 보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밖에 가족 면회 역시 가능해져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 재산에 대한 상속세 처리 문제도 최종 조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의 상속세는 11조 원대로 납부 기간은 오는 4월까지입니다. 집권 여당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한 사실을 거짓말로 부인하다 들통난 김명수 대법원장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며 침묵을 이어가자 법원 내부에서 성토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당연지사겠지만 김명수 이 사람 참 낯이 두꺼운 사람 같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한 법원 직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의 꼬봉처럼 화답하는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며 직격탄을 날리는 일도 있었는데요. 제2의 법원 일각에서는 판사들이 해야 할 일을 법원 직원이 했다며 적극 동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땅끝으로 추락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가운데 일선 법원장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과 탄핵거래 의혹 파문에 따른 현 상황을 사법부의 위기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김 대법원장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 소식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찬돈 대구고법원장은 최근 취임사에서 국민과 언론의 준엄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우진 울산지법원장도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기보다 힘들더라도 사법부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균용 신임 대전고법원장도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그는 정치 권력이든 여론 몰입꾼이든 내부로부터의 간섭이든 부당한 영향에 대해 의연한 자세로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날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초동 대처를 잘못해 세월호 승객 445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전 현직 간부 10명의 구조 실패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좌파 진영의 여론을 등에 업은 이른바 사법부에 대한 도전에 맞선 판결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에게 국회에서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부인했으나 면담 당시 대화 녹취록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고 결국 김 대법원장은 약 9개월 전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김 대법원장의 행태에 형사처벌의 소지가 있다며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자유대한호국단, 활빈단 말고도 3건이 더 있고 어제도 보도해드린 바 있지만 국민의힘도 직권남용죄 등 5개 혐의로 김명수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일까요?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습니다. 형사 1부는 현재 변필건 부장이 맡고 있지만 이성윤 지검장과 갈등으로 오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교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저 때문에 결국 이성윤 지검장의 측근이 후임으로 배치돼 김 대법원장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하지 않겠느냐라는 부정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 1부는 변필건 부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변 부장은 최근 채널A 사건으로 이 지검장과 대립각을 세운 인물인데요. 형사 1부의 채널A 사건 수사팀은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수사팀은 추가 수사를 벌여 한 검사장의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차례 결재를 요청했으나 이 지검장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주로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형사 1부장 교체를 위해 이 지검장이 입김을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도 이 지검장 측근이 수사할 공산이 커지게 됩니다. 정권의 충견이라는 비판을 들을 만큼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서 마찬가지로 정권의 충견이라는 오명을 얻은 이 지검장의 측근이 수사하게 되는 셈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면서 2차 공익신고서의 피신고인으로 적시돼 수사 중단 압력 의혹을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이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명시돼 있고 수사 중단 압력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부의 최종 의사결정자였던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정권의 충견이란 오명이 씌워진 이성윤이 이번 사건의 수사로 나가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차장 부장검사 인사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수사팀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3부는 이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승인한 인물로 당시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을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과정 전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성윤 지검장이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명시돼 있고 수사 중단 압력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부의 최종 의사결정자였던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와 당시 반부패부 관계자와의 주장이 갈리고 있어 의혹 해소 등을 위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 지검장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 서면 조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부인을 둔 조국 전 약 한 달짜리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지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검사를 얼마나 찌그러뜨리고 싶으면 했던 말에 살을 붙여 또 하고 하는지 참 징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국은 16일 자신의 SNS에 6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며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명분도 차고 넘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분립체제를 제시한 뒤 분립과 상호견제 구조를 정말 완성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분립과 상호견제 구조라.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를 보면 삼권 분립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데다가 집권 여당과 사법부는 상호견제가 아닌 협력 체계를 이루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조국의 주장처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면 검찰과 경찰청 그리고 자치경찰이라는 분립체제 하에 상호견제 구조를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권 사람들을 기소하는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게 목적인 자들의 목표 달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게 될 것입니다. 여권 야권 가릴 것 없이 골고루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지, 이자들의 복수심 때문에 희한한 기관만 수두룩하게 생겨나고 또 없어지고 결국 이는 모두 세금 낭비로 이어지게 될 텐데 참 여러모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롤모델이라며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다수의 성매매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팔로우는 누군가를 따른다는 뜻으로 특정 트위터 이용자의 글이나 게시물을 보겠다는 것인데, 우상호가 팔로우한 계정은 주로 거품없는 가격, 아가씨 무한 초이스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언급을 하면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받을 만한 문구들도 상당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업소명 정도는 괜찮을 테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상호는 앞서 말씀드린 아가씨 무한 초이스 외에도 하단 돈텔마마 나이트 웨이터 김두한, 제천 오피스걸, 제천 콜걸, 야동 사이트라는 계정들도 팔로우하는 상태였습니다. 우상호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0년 전라도 광주 5.18 전야제 행사 참석 후에 송영길, 김민석, 민주당 의원 등과 새천년 NHK라는 단란주점에서 여성 접대부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건이 회자되며 또 화제를 모은 바 있죠. 우상호는 최근 이현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이 문제를 거론하자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단란주점 여성 접대부들과의 술자리가 후회되는 일이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공개해놓은 자신의 SNS 계정 정리는 좀 하고 살아야 할 텐데 보라한 듯이 방치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호는 상당수의 성매매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우상호 관계자는 1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트위터 글은 후보 본인이 작성하지만 게시 및 관리는 홍보팀 직원이 한다며, 지난 총선과 서울시장 선거 때 워낙 일이 많아지니 자원봉사자들이 트위터를 관리하면서 그분들이 이곳저곳 팔로우를 눌러줘 의원실은 솔직히 잘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다. 홍보하기에 바빠서죠. 라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박원순을 롤모델로 삼겠다는 서울시장 술마 공약을 홍보하기 바빠서 SNS 관리할 시간이 없었다는 말인가 봅니다. 근데 왜 하필 자원봉사자들이 유흥업소 계정을 그렇게도 많이 팔로우했을까요? 제천 콜걸도 팔로우했던데, 서울 서대문구 갑이 국회의원 지역구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가겠다는 우상호가 충북 제천 유권자들의 표도 필요한가 봅니다. 우상호의 깨끗하지 못한 소식과 같은 맥락의 소식 이어갑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 직원 A씨가 성폭력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하루 전날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죠. 하지만 민주당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사건은 선거가 끝난 후에야 알려졌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과 세트로 총선 투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중간간 치상죄로 기소된 A씨에게 술에 취해 한거블루닝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난 8일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파면 처분을 결정했는데, 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중 가장 높은 수위입니다. 고 박원순도 애매모호하게 죽지 말고 파면 처리됐어야 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겠다며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 사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과대 포장이 좀 심하고 폐기물 발생률이 높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대안으로 검사제를 도입하는 건 신제품 출시 지연과 막대한 검사 비용 부담이 드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식품, 화장품, 세제, 잡화, 의약, 외품, 의류, 전자제품, 왕구류 등 포장재를 사용하는 사실상 모든 신제품과 기존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포장재 사전 검열,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이 대표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왜 아직도 국회에 눌러앉아 있는 건지 참 개탄스러운데 발의하는 법안마다 꼭 지 같은 걸 발의해서 자꾸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기업은 무려 10만 곳에 달합니다.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하되 시행 후 2년 안에 기존 판매 제품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현행법에선 환경부 장관이 포장 재질, 포장 방법 등의 겉면 표시를 권장할 뿐 강제하진 않고 있는데 기업들의 돈을 뜯어내기 위한 꼼수가 담긴 법안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업계에선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업체가 6만여 곳이고 등록된 제품 품목만 120만 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식품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만 최소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포장재 검사를 받는데 일주일에서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신제품 출시가 줄줄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포장업계 관계자는 기업 한 곳이 아니라 납품하는 수백 개 포장재 회사가 생산 프로세스를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포장재 회사들이 정부 규제를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업들의 부담은 제품 개발 비용에서도 커지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식품, 화장품, 전자왕구 등 제품 제조업체는 포장재를 개발해 자체 검사를 하는 것은 물론 정식 생산 라인을 통해 만든 완제품을 공인기관에 보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과해야만 추가 생산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하면 검사를 위해 제작된 제품을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하는 가슴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포장재를 찍어내기 위한 공판 제작에만 100만 원이 소요되고 공장 가동 시 최소 생산 물량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폐기물이 늘어난다고 한탄했습니다. 폐기물 줄이자고 만든 법이 오히려 폐기물을 늘리고 안 그래도 코로나로 어려운 기업들은 더 큰 손해를 얻게 생겼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문재인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해 9월 북한 에너지산업 현대화 사업에 민간은행을 끌어들여 7조 7,188억 원의 투자를 추진하는 내용의 연구 문건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은행을 끌어들인 것도 놀라운데 금액의 단위에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문건에는 2018년 4.27 남북회담 당시 정부가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진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위한 정책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작은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받은 397쪽 분량의 친환경, 저탄소 남북 에너지협력 추진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연구회는 북한 에너지산업 현대화 방안으로 화력발전 2조 9,235억 원, 수력발전 2조 2,052억 원, 순천지역 연탄공장 건설 734억 원, 석탄광 현대화 사업 2조 1,167억 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들 사업에 들어가는 총 투자비는 7조 7,188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사업 자금은 국내 발전회사와 민간은행 등이 출자한 특수목적 회사가 투자비를 조달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연구회는 이를 통해 2017년을 기준으로 한 북한 전체 발전량의 18%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에서 쓰이는 전력 생산량의 18%를 우리 돈으로 만들려 했다니 이러고도 어떻게 남북 에너지협력이란 단어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건지 참 천연덕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 열세 끌어다 북한을 도와주면
북한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코딱지만큼도 없고 오히려 도발만 해대는데 이게 어떻게 협력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연구회가 제시한 화력발전 방안은 1980년대에 준공된 노후 화력발전소를 대보수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북한의 청진화력과 북창화력 등 7개 발전소 41호기 295만 킬로와트 시설을 현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북 화력발전소 지원은 국내 노후 화력발전소 폐지를 천명한 현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현재 60기인 석탄화력발전소를 2032년까지 30기로 줄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노후된 우리나라 화력발전소는 없애려고 하고 북한의 화력발전소는 리모델링의 새 것처럼 만들려 했다니 뭐 이런 지능범죄범 같은 애들이 다 있나 모르겠습니다. 문건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관한 언급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북한 에너지산업 현대화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구상 실현을 위한 세부 정책 과제로 포함되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 신경제 지도구상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의 가능성 제고 측면에서도 상호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 등입니다. 앞서 문재인은 2018년 김정은을 만났을 당시 김정은에게 신경제 구상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협력, 화력수력 발전소의 개보수 사업 등의 내용이 담긴 USB를 건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USB를 건넨 후 딱 2년 뒤 북한의 7조 7천억 원어치의 에너지 투자를 실제 검토한 것입니다. 소름이 끼쳐서 제 살갗에 닭살이 돋을 정도인데 그 USB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 김정은에게 보고를 했을지 그림이 아주 쉽게 그려지는 소식이었습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문재인의 북한 관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16일 전 목사 등은 이날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래전에 북한에 포섭됐다면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금강산 남북 이산가족 상복 때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었던 문재인이 북한에 있는 막내 이모와 만난 게 북한의 대남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문재인이 2007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북한의 해외 자금 동결 문제를 해결하고 육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는 천영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지난해 유튜브 발언 등을 소개하며 경위를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고 신영복 교수를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로 언급한 것과 이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라고 각각 언급한 것에 대해 간첩이나 할 언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전 목사 외에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박찬종 변호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설을 맞아 개최한 단체 신년 인사에서 시진핑 총서기 주변에 경호원으로 보이는 4명의 젊은 남성이 앉아있는 것이 포착돼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공 고위층 관리들만 참석하는 자리에서 이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중공 고위층의 내부 투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설을 이틀 앞둔 지난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산당 담배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과 왕치상 국가 부주석 등 중공 고위층을 비롯해 각계 인사 약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공 관영 매체가 보도한 영상에는 시진핑을 비롯한 8명의 고위층 관리가 앉는 중앙의 메인 테이블 주변에 검은 옷차림의 젊은 남성 4명이 무대를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이들이 보안요원이거나 중나라의 경호원일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한 네티즌은 문제는 보안요원이 왜 테이블에 앉아 있느냐는 것이라며 참석자는 모두 핵심 인사들인데다 보안요원은 통상 홀 주변에서 서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경호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고 시진핑이 암살 방지를 위해 배치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과 함께 중공 고위층의 치열한 내부 투쟁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미 당국은 지난달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 방위군을 2만 5천 명 이상 대거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선포했던 워싱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원래 있던 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미 재난군 사업부는 비상사태 종료 전 3월 15일까지 최소 5,000명 이상 주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후 병력 일부가 복귀하긴 했지만 현재까지 여전히 수천 명 이상이 남은 상태입니다. 자, 이에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주둔하고 있는 주 방위군이 언제 철수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공화당 리사 맥클레인 의원은 지난 15일 폭스뉴스에 언론을 통해 받은 유일한 브리핑에 따르면 주 방위군이 가을까지 주둔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맥클레인 의원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지만 아직 명쾌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녀는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주방위군 배치 연장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도 전날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내부 이메일을 입수해 NSC가 올해 가을까지 주방위군의 워싱턴 DC 장기 주둔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NSC가 왜 그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누구의 요청이나 지시를 받은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총 길이 약 5km에 달하는 철조망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지난 11일 의사당 경찰에 철조망 철거 계획을 문의했으나 아직 철거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월 말 공화당 하원의원 42명은 의사당 주변 철조망을 제거해달라는 서한을 펠로시 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의사당을 둘러싼 철조망이 영구화될 수 있다는 최근 보도가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은 현재까지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뉴스 영상에 달린 댓글엔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시 백신 미표기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대한 의견을 유독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영애님께서는 중국 백신 들여와서 국민들에게 주려는 속셈 아닌지 걱정입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역시 초이베이님도 음식도 꼭 원산지 표시해야 되는데 장난해? 중국산 들어오려고? 지읒 리을이구나 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긴급한 상황일 땐 이 백신이 어디에서 수입한 백신인지 어느 회사 제품인 건지 맞는 사람은 알 권리를 빼앗기는 건데 민주당의 이런 의도는 아마 국민들이 중국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우려한 것 아닌가. 저 역시 댓글을 남겨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댓글 하나 더 소개합니다. JDH82031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야이 간첩놈아, 롤모델이 아니라 롤모텔로 시장실 만들어 또 성추행할까봐 걱정된다. 더불어 주물러 터진당 놈들. 이라는 너무나도 심하게 공감되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